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성혜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국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환경보건학과 모자보건학 석사를 공부하고 유타주에 있는 솔렛 카운티 보건국 면역학 부서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 데이터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디지털 헬스의 정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의 소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과 현황, 미국 정부의 코비드-19 데이터 활용 경험 소개, 미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히파, 히텍 소개, 한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법적 제한, 의료 감염 처리와 감염 정보의 개념, 감염 정보의 과학적 연구의 결합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는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5를 통해 디지털 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개발, 기술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실천 분야로 기존 헬스 개념을 확장하여 더 넓은 범위의 스마트 기기 및 연결 가능한 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소비자를 포함하며 산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또한 디지털 헬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디지털 헬스는 모바일 헬스, 건강정보기술, 웨어러블 장비, 원격 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 정의된 바로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시기별로 헬스 IT, 헬스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건강과 의료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즉 ICT가 접목되어 활용되는 형태로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강기훈 국회의원이 2022년 10월 7일에 대표 발의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디지털 헬스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란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디지털 헬스케어란 인터넷, 인공지능,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ICT를 활용하여 기존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 범위를 뛰어넘어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는 물론 건강 분야를 포함하는 전 주기적 보건의료 서비스이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도식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외 각 기관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는 세부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적, 사후적 관리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을 통한 질병 예방까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맞춤 의학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면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에는 해당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 의료 영역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영양, 수면이 있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중에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터, 또 가상체험을 하는 VR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중 모바일 기술이 사용되는 것, 즉 스마트폰이나 사물 인터넷, SNS가 해당됩니다. 또 저희가 의료에는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질병 예방, 치료, 처방, 관리 등 전문 의료 영역과 또 요즘 코비드-19 이후로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가 여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와 모니터링 및 관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디지털 헬스 서비스 발전 방향입니다. 기술의 진화와 함께 시기별로 헬스 IT, 이-헬스 등의 용어로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건강과 의료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즉 ICT가 접목되어 활용되는 형태로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 우선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텔레헬스라고 해서 서비스 내용은 원내 치료를 받고 또 주 제공자는 병원, 또 주 이용자는 의료인, 또 주요 시스템은 병원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헬스라고 하고 저희가 서비스 내용에는 치료 및 정보 제공이 추가되었습니다. 주 제공자는 똑같이 병원이고 주 이용자는 의료인, 환자고 주요 시스템에는 의무 기록, 즉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웹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06년부터는 유헬스라고 했고 치료,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주 제공자의 병원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ICT 기업이 여기에 같이 제공자로 포함이 되고 이용자는 의료인, 환자, 일반인입니다. 이헬스와 마찬가지로 주요 시스템에는 건강 기록,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은 치료, 예방, 복지, 안전이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요. 주 제공자는 병원, 또 정보통신 기술인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 기업 등이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또 의료인, 환자, 일반인이 있고 또 주요 시스템은 개인 건강 기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G20 인도 의장단은 지난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정부가 주최한 G20 정상회의 보건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건강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파트너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건강 혁신을 위한 명확한 우선순위 중심의 투자 계획, 개발, 또 디지털 헬스 자원의 보고 및 투명성 개선, 그리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및 국가 간 지식 교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디지털 건강 거버넌스를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에 관한 글로벌 전략 2020-2025와 그 다음 단계의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디지털 헬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에 1,52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모바일 헬스,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분석학, 원격 의료로 구분되는데 모바일 헬스 산업이 864억 달러, 57%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이 447억 달러로 29%, 보건의료 분석학이 156억 달러로 10%, 원격 의료가 58억 달러로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반영된 수치로 모바일 헬스는 향후 7년간 연평균 16.6%씩 성장하여 2027년 2,53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 분석학의 경우 각각 20.5%, 18.9% 성장하여 2027년에는 1,652억 달러, 52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원격 의료는 2020년 기준 58억 달러 규모로 낮은 수준이지만 추후 예상 성장률은 30%로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에 발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 어플리케이션 세부 분류와 이용률에 대해서 저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9만 개 이상의 헬스케어 앱이 새로 서비스되고 또 현재는 35만 개 이상의 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단순 건강관리 및 보조 수단을 넘어서 질병 모니터링 등으로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는 IQVIA 글로벌에서 디지털 헬스 어플리케이션 세부 분류와 이용률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2015년에 10%였던 특정 질병이 2020년에는 22%로 증가했고 그 세부 사항을 보면 22%의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 15%의 당뇨병, 10%의 심장순환계, 8%의 소화기관, 7%의 순환기관, 6%의 근골격계 결합조직, 6%의 암, 6%의 신경계, 4%의 눈과 귀, 3%의 통증, 2%의 피부 피하 조직, 3%의 내분비 영양성 대사성 질환, 4%의 감염성 기생충 질환, 3%, 2%의 신장 질환, 1%의 혈액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 피트니스, 다이어트, 영양에 대한 적용은 줄어드는 반면에 특정 질병, 의료기관, 의료보험 관련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정신질환, 당뇨 등 특정 질병 관련 어플 이용률은 2015년 10%에서 2017년에는 16%로 2020년에는 22%로 크게 급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제 어, 한국바이오협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전부터 개발 중이던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는 코로나19 이후에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와 의료 인력 공급의 부족의 격차로 인해 단기간에 촉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 대면 진료는 원격 의료로 대폭 전환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보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생활 속에서 환자나 일반인들은 각자 집에서 디지털 치료제, 가상 임상 시험 및 진료, 질병 관리, 건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한 가지 디지털 헬스 홈케어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IQVIA 글로벌의 디지털 헬스 트렌드 2021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디지털 헬스 홈케어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선택적 중재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법, 또 애플 워치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계로 활동 내역 등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모니터링하고 바이오 센서를 통해 산소 포화도 등 환자의 생체 신호, 자가 모니터링, 또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 진료, 또 환자 정보 수집 및 가상 임상시험 수행, 환자들에게 건강 정보, 연락처, 또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알림 등을 제공하는 가상 비서 활용, 원격 의료 및 가상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인 건강 기록의 온라인 접근성 향상으로 연속 관리 가능한 또 의료계 질병관리 앱으로 원격 의료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마켓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건강 헬스 시장 가치가 5,04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인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예측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환경 외부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건강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디지털 헬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한 유리한 정보 계획과 또 자금 지원이 존재하면 향후 디지털 건강 산업의 성장은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환자의 건강 기록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게 2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시행된 혜택, 즉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정보기술법은 향후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그 후반부에 이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북미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미인데요. 북미는 2022년 44.3%의 수익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국민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의료 상태에 대한 정보에 원격으로 접근하기 위해 모바일 앱, 스마트 웨어러블, 또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및 원격 위료 서비스와 같은 헬스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위로 솔루션을 채택한 최초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도입의 급속한 성장, 보장 네트워크의 발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노인 인구 증가, 의료 비용 증가, 1차 간병인의 급격한 부족, 예방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의 요인, 만성질환의 관리는 이 산업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하늘색, 그 이제 짙은 파란색 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플랫폼의 채택이 증가되고 이 지역의 의료 지출 증가가 이러한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기타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의료 지출은 GDP의 5.4%를 기록했고, 인도의 의료 지출은 GDP의 3.1%, 일본의 의료 지출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 참가자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의 디지털 앱 및 플랫폼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더욱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별 산업 규모 및 전망입니다. 국가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미국이 626억 달러로 집계돼 세계 시장에서 41%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은 417억 달러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불리는 중국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 대비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성장률에서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중국은 2020년 127억 달러에서 연평균 22.8%씩 크게 성장하여 2027년에는 53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외 일본과 캐나다를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꼽았고 각각 15.2%, 17.2% 성장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미국, 유럽,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기타 국가들의 추정치를 능가하고 있고 이 기조는 2027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추이는 이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 세 곳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및 발전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디지털 헬스 150개 코호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 우승 집단의 약 90%가 작년에서는 있지 않았던 회사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승자의 높은 비율은 부분적으로 2021년에 M&A 및 IPO 활동이 급증하여 디지털 위로 분야에서 기록적인 이탈이 발생한 데 기인합니다. 또한 글로벌 대표성이 확대되었는데 올해 디지털 헬스 150의 우승자는 5개 대륙 18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4분의 1, 즉 25%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영국이 9개로 2위에 올랐고 캐나다가 5개, 브라질이 3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진단에 초점을 두는 스크리닝, 또 모니터링 및 진단 카테고리는 디지털 헬스 150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29개 회사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우승자로는 모바일 피부 병변 분석 제공 업체인 스킨 애널리틱스, 또 음성 바이오 마커 회사인 엘립시스 더 헬스 및 킨스가 있고 또 뇌진탕 모니터링 솔루션 생체 인식을 방지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운용성, 데이터 및 분석, 가상 진료, 디지털 현관 및 환자 참여가 뒤따랐습니다. 다음은 Unpacking the Digital Health 50라는 주제로 의료 산업을 변화시킬 50개 민간 디지털 의료 기업에 관해 알아보는 웨비나입니다. 2023년 12월 5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하셔서 미래의 어, 미래의 디지털 의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장학 교수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메디컬 선두 과학자이면서 전 세계에서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AI로 인한 스캔 해석, 체외 수정을 위한 배아 선택, 병원에서의 사망 예측 등의 작업을 통해 건강 및 의료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I는 또 의료 스캔의 해상도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에릭 토프 교수님은 AI가 의사들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의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 지원 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분야, 또 데이터 정량화 분야는 물론 예후, 예측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및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Research and Markets 2021 분석에 의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 글로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21년 약 61억 달러에서 27년 641억 달러로 연평균 약 48%의 성장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또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 앤 마켓츠는 국내 AI 즉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을 연평균 45%의 성장으로 25년 약 2조 4,354억 원 규모를 전망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시장에 급, 급증한다는 예측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 2023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2023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은 오류가 있는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요하고 혁신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혁신과 기술을 식별합니다. 또 가트너의 이사이기도 한 제프리는 AI 하이프 사이클에는 생성 AI 및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를 포함하여 주류 채택에 이르기까지 2년에서 5년 내에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한 많은 혁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혁신을 조기에 채택하면 상당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AI 모델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2023년 이머징 기술 4가지 트렌드입니다. 먼저 이머전트 AI에는 AI 시뮬레이션, 인과적 AI, 연합 머신러닝, 그래프 데이터 사이언스, 뉴로 AI 및 강화학습이 있고 또 개발자 경험은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개발자가 사용하는 도구, 플랫폼 프로세스 및 사람 간의 모든 상호작용의 의미, 또 주요 기술에서는 AI 증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PI 중심 SaaS, GitOps, 또 내부 개발자 포털, 오픈 소스 프로그램, 오피스 및 가치 흐름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편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향후 10년간 기술 혁신 플랫폼의 비즈니스 혁신의 주요 동력이자 보편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주요 기술에는 증강 피노프스, 클라우드 개발 환경, 클라우드 지속 가능성,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아웃 투 엣지 등이 있습니다. 또 사람 중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데 사람은 여전히 보안 사고와 데이터 유출의 주요 원인이고 또 조직은 조직의 디지털 설계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통합하는 사람 중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보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에서는 AI 신뢰, 리스크 및 보안 관리, 사이버 보안 시 아키텍처, 보안 메시 아키텍처, 생성형 사이버 보안 AI, 동형 암호 및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 중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제가 후반부 슬라이드에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에 대한 트렌드를 같이 한번 몇 가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맥킨지는 AI를 통한 의료 혁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원에 보시면 크로닉 케어 매니지먼트, 즉 만성 질환 관리는 버추얼 간호사, 개인 맞춤형 자동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 치료 계획 순수 확인, 개인 맞춤형 약 보충 알림, 또 배달 서비스 이렇게 분류하였고, 그다음에 self-care prevention and wellness는 건강관리 예방 및 웰니스는 개인 ECG 및 수면 활동 기록, 또 초진 및 진단에는 증상을 확인하고 또 진단에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당뇨 망막병을 탐지하고 눈병을 탐지하고 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임상 의사 결정 지원에서는 급성 신통상을 예측하고 긴급 입원 관련 리스크를 예측하고 합병증을 예측하고 또 케어 딜리버리 즉 간병 보조에는 간호 보조 로봇 또 버추얼 환자 상담 또 당뇨 1형 환자들의 인슐린 글루카겐 관리 그다음에 무접촉 환자 모니터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improving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즉 인구 집단 건강 관리 개선은 운영 개선이 되고 그리고 혁신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세 수명 시대에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에 기반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또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 자원 부족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발생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의 노인 헬스케어의 미래를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타난 것인데요. 보시면 비대면 진료, 음성 제어 개인 비서, 도우미 로봇 등의 지원은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어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터넷, 즉 와이어리스의 발달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령이 되었을 땐 아마 이 슬라이드와 같이 가정 환경에서 AI를 통해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센서 신체에 부착되어 집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풍부한 동적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분석되어 원격 강병인 및 자율 웨어러블 치료 장치와 협력하여 최적의 건강 관리를 지향합니다. 또 이러한 치료는 의사의 가상 방문, 또 음성 제어 개인 비서, 소셜 및 보조 로봇을 통해 지원됩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한 최신 기술 기반으로 병원 내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지원 및 워크플로우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레디올로지스트 즉 방사선 학자는 임상 검사를 AI에 입력하면 진단 검사 결과를 출력해주고 또 약사는 정보를 입력하면 처방을 해주고 또 임상실험실 클리니컬 레버레토리에서는 진단 지원을 AI에 입력하면 검사 결과를 출력하고 또 환자 모니터링은 AI를 통해 처방전이 출력되고 또 의사는 처방을 통해 처방 AI를 통해 진단을 지원하고 또 emergency medical service 응급 의료 서비스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또 메디컬 리서치 센터 의학 연구 센터에서는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또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리니컬 에어리어에서는
의료 ICT 발전으로 진단, 치료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의료 서비스가 발달했고, 또 오퍼레이셔널 에어리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환자 경험 중심, 또 의료진 업무 중심, 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운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스마트 병원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AI의 핵심 가치를 아래와 같이 예상하였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여 진단 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제 및 데이터 복잡성을 줄이는 것, 또 AI를 통한 일정 관리 최적화로 의사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와 대면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또 운영 개선 효과, AI 도입으로 인해 워크플로우, 즉 운영 개선이 78%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약 80%의 의료 전문가는 AI 기술이 의료 분야 전문적 역량의 확장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아울러 그 GE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키가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프로세스의 개선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의료 본연의 의사, 간호사들이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스마트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G 헬스케어사의 그 에어 레콘 딥 러닝이라는 그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시험 시간 단축 및 예측 가능성 향상을 사용한 환자 예약에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에 이렇게 A를 보시면 A는 낮은 SNR을 사용하여 기존을 재구성한 거고, B는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오른쪽 그림, B는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이 AirTM, 레콘 딥러닝을 활용해서 SNR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스캔 타임이 평균 45% 이상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우선 숄더 어깨를 그 이 에어 레콘 딥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2분 49초가 걸렸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6분 38초로 50%의 스캔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무릎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13분 27초의 스캔 타임이 소요됐지만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8분 35초, 즉 35%의 스캔 타임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시간을 단축해서 환자의 경험과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진단 보조 솔루션은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의료진의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고 있는 유스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그 G 헬스케어사의 에어TM 레콘 딥러닝 및 또 멀티퍼포스 코일을 사용한 42세 환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위에 4개 그 A, B, C, D 위에 4개 A부터 D까지는 에어트림 레콘 딥러닝을 사용한 것이고 아래 E부터 H까지의 4개의 사진은 사전 업그레이드를 스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후 해상도, 즉 더 작은 FOV 이미징 및 더 짧은 시간이 제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은 아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사분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세한 아티클이나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출처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서 또 병변의 위치를 찾거나 또 정량화하고 질환의 종류를 구분하는 솔루션들은 이미 다수 개발되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사나 암 환자를 위한 정밀 진단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또 더 나아가 심전도 등을 포함한 각종 생체 신호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질환이나 응급 사태 등을 예측하는 솔루션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함으로써 최적의 치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유스 케이스인데요. 우선 동일한 양측 무릎 검사를 위해 이 다목적 코일로 업, 코일 및 업그레이드한 전과 후의 워크플로우 비교 사진입니다. 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전에는 총 12개의 정밀 검사를 위한 순서적 절차가 있었지만 또 아래 부분에는 어, 이 에어 레콘 딥러닝 및 다목적 코일로 업그레이드한 후에 완료하는 데는 오직 8개의 절차만 필요로 하고 완료하는 데는 총 41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전보다 스캔 시간이 44% 또는 21분 10분이 단축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 헬스케어, AI가 바꾸고 기여할 대목이 많습니다. 꼭 AI가 들어간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디바이스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럼 이제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의료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필팩의 환자 의료 데이터를 확보 후에 2020년 말에는 아마존 약국을 출범하면서 처방약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또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젤스, 대형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의료용품 배송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전자의무 기록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와 원격 의료에 관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2021년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미국 전역에 위치한 자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도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은 자회사 메릴리, 칼리코, 딥마인드 등과 함께 헬스케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는 인간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으며 현재 브로드 인스티튜트 및 에비 등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아이소모픽 랩스의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 방문 예약 및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고 환자의 의료기기 모니터링 기능 또한 클라우드 헬스 기술 확장을 위해 시리를 만든 뉘앙스를 197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 노바티스, UCB 등과 제휴를 체결하고 AI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일상, 즉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산의 아산 나눔재단의 스타트업 코리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면 여기 앨리스는 스마트워치로 걸음수, 심장박동, 혈압 등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측정 또 수집합니다. 또 앨리스의 의료 기록과 함께 퍼스널 헬스 레코드 개인 건강 기록에 자동 연계되어 앨리스의 건강 데이터가 통합 관리됩니다. 또 업무 중에는 즉각적인 챗봇과 의료 상담이 가능한데요. 앨리스는 업무 중 두통을 느끼고 AI 챗봇에게 자신의 퍼스널 헬스 레코드와 그 증상을 보내고 의료 상담을 받습니다. 챗봇은 퍼스널 헬스 레코드, 개인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앨리스의 수면 패턴과 높은 혈압을 두통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주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이동 중에 원격 진료도 가능했는데요. 앨리스는 미팅 장소로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주치의에게 원격 진료를 받습니다. 주치의는 앨리스의 증상과 또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함께 고려하여 맞춤형 진통제를 처방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의 정기 원격 진료도 도왔는데요. 앨리스의 어머니는 심장 질환으로 주치의에게 지속적인 원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의 원격 진료에 참여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로 편리한 하루를 보냈는데 앨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하루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던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단면적으로 정말 미국에서 이렇게 일상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잘 보여준 슬라이드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미국의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22년 568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2년 예측 기간 동안에는 평균 성장률이 13.6%로 성장해 약 2,116억 달러를 넘어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22년 2,11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 18.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본격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원격 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3월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 추경 예산법을 발표해 공공의료 비상사태 기간 중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 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지역과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혜택을 부여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주마다 다른 규정으로 원격 의료 전면 도입이 어려웠지만 코로나19의 대응 차원에서 관련 제도가 완화되면서 원격 의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선 국토가 넓어서 의료 사각지대가 되게 많고 또 치료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 GDP 대비 의료비가 1인당 2020년 기준으로 지출액이 1,376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고자 일찍부터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 연방의 의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선두주자라는 위치에 걸맞게 다양한 의료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빅데이터 구축과 규제 개혁으로 귀결됩니다. 100만 명의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을 목표하는 All of Us 프로젝트 규제 대상을 제품에서 제조사로 전환한 소프트웨어 사전 인증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마련에 힘써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 설명한 것과 같이 최근에는 코비드-19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 의료 이니셔티브는 2015년 1월 오바마 정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 오바마 정부가 미국 백악관의 연두교수에서 발표한 계획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선정돼 총 2억 1,5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첫 번째는 국립보건원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에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또 데이터 기반을 연구로 한 국립암연구소에 암 유전체 요인 식별 및 치료법이라는 사업명에 7천만 달러, 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식품의약국 FDA의 연구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1천만 달러, 또 건강정보기술조정국의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 표준 사업을 위한 500만 달러를 나눠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보건원을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016년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예산의 60% 이상이 할당된 미국의 대표적인 정밀의료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14억 5,500달러, 약 1조 6천억 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100만 명의 유전자, 생활습관, 진료 기록, 치료, 접근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정 요인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기준 미국인 약 48만 명 이상이 참가 신청하고 그 중에 약 28만 명이 초기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평균 약 3천 건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에는 목표한 10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번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앞에까지는 미국의 이제 헬스케어 정책과 헬스케어 마켓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저희가 그래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선 미영 씨는 일상생활하는 동안 스마트워치로 걸음수, 심장박동, 혈압 등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 이는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나 본 데이터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쓰입니다. 또 업무 중 두통으로 내과 진료를 예약합니다. 업무 중 두통을 느낀 미영 씨는 내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원이 가능한 12시로 진료 예약을 합니다. 또 병원 40분 대기 후 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요. 미영 씨는 예약 시간이 12시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병원에서 40분을 대기한 뒤 대면 진료를 받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미영 씨는 오후 미팅에 늦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는 신장 질환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지방에서 서울로 정기 검진을 옵니다.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이동이 불편하지만 업무 중인 미영 씨는 어머니의 검진을 직접 도울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미영 씨는 오늘 두통을 치료하느라 점심을 거르고 또 미팅에 늦어서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원 방문을 돕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밀린 업무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것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을 받을 대상으로 응답자 66.7%가 만성 질환자라고 답했습니다. 모바일 앱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경험자 61.3% 중에 66.7%가 이용에 만족하고 또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경험자 42.8% 중 70.1%가 이용에 만족하고 소비자 직접 의뢰, 즉 DCT 유전자 검사 이용한 경험자가 4.9%중 51%가 이용에 만족하고 또 AI 헬스케어를 이용한 경험자 3.4%중 70.6%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어, 팬데믹 3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팬데믹 3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1,379만 명, 그 진료 건수는 3,661만 건에 이른다는 점을 발표한 데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 미영 씨는 진료 중에도 아, 그 회사 근무 중에 두통이 있었을 때 꼭 가서 예약을 하고 대면 진료를 하였었고 또 미국의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일상생활의 앨리스는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를 한 것을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아마 한국도 조만간 그런 비대면 진료가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처음 실시한 2020년 이용자 수는 84만 명, 진료 건수는 142만 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319만 건, 126만 명, 2022년에는 3,200만 건, 1,272만 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많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그 네이처즈의 그 한국 디지털 헬스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라는 그 주제로 서울 분당대학병원의 오창환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디지털 헬스는 어디에 있는지, 또 한국의 디지털 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간략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 디지털 기기와 초고속 네트워크의 보급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또 다음으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검진 데이터의 규모가 막대합니다. 2019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는 각각 3조 4천억 건과 3조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전자의무 기록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의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92%에 달해 세계 1위의 수준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의 디지털 헬스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교수님께서는 국내 디지털 병원의 약 50%는 이미 이제 서울 분당대학 병원에서 개발한 베스트케어 2.0이라는 종이 없는 종합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국내 헬스케어 빅데이터 시장은 매년 약 17%씩 성장해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는 이미 인공지능 모델이 흉부 엑스레이, 망막 안저 사진, 유방 조영술 등 일부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의 정확도를 뛰어넘으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I 모델과 결합된 디지털 병리학은 가장 노련한 병리학자조차 놓치는 미세한 암세포를 감지할 수 있으며 또 이와 더 많은 기술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디지털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처가 넓어지면서 데이터의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데이터 분석에는 전자 의무 기록을 통한 임상적 의료 데이터의 분석, 또 생명과학 분야에서 인체 유전자 데이터를 통한 유전자 치료 방법과 기기 개발을 위한 분석, 또 정밀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탐색과 활용을 위한 분석, 또 헬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분석까지 계속해서 사용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료 데이터, 유전차 데이터 및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이중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 등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는 10%에 불과합니다. 최근 유전 정보 분석 기술의 발달로 획득 가능한 유전체 데이터는 30% 정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건강 관련 라이프 로그 데이터인데 행동 양식,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요인 등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동안 의료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헬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